예, 방금 소개받은 최종환입니다. 제가 아마 이 연수 시작하고 초반에 한 4번 빼고는 계속 이 강의를 했거든요. 강의를 했을 때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초등보다 일찍 끝낸 적이 없었어요. 근데 뭐 그게 별 문제 없다 생각했는데 오늘 문득 불현듯 왠지 초등보다 늦게 끝내는 게 지는 기분이 들어가지고요. 오늘은 어떤 일이 있더라도 그냥 강의하다 중간에 끝내버리는 일이 있더라도 초등보다 빨리 끝내려고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이 강의하면서 방금 같은 열화 같은 박수는 처음 받아본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이왕 이렇게 말씀드린 거니까 진짜 빨리빨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오늘 중등 교과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행복을 다루는 교과서가 있다. 되게 재밌는 말이기도 하고 동시에 좀 논란이 될 수 있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행복은 오늘 오전에 배우셨겠지만 한 개인이 느낄 수 있는 주관적 경험이잖아요. 그러면 이 주관성이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잣대를 가지고 이야기하기가 참 어렵다라는 뜻과 같은 의미입니다. 그래서 행복에 대해서는 참 다양한 목소리가 존재합니다. 흔히들 뭐 술자리에서 하면 안 되는 이야기, 그래서 뭐 종교 이야기하면 안 된다, 그리고 축구 이야기하면 안 된다, 뭐 이런 이야기 하는데 제가 생각하는 또 중요한 술자리에서 하면 안 되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바로 행복입니다. 왜냐하면 행복에 대해서 이야기하다 보면 서로가 다른 목소리를 너무나도 신념에 차서 이야기하다 보니까 때로는 서로가 서로 인정하지 못하고 다투면서 끝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런데 한 제3자 입장에서 이렇게 가만히 보게 되면요, 서로가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는 것은 맞는데 두 다른 목소리 간의 공통성이 엄청나게 큽니다. 근데 그걸 왜 잘 느끼지 못하느냐? 이유는 우리가 하나의 기준을 처음에 약속하지 않고 그냥 그 자리에서 자신의 생각을 정제하지 않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거든요. 그러면 그런 동일한 문제가 어디서도 생길 수 있느냐? 학교에서 행복에 대해서 학생들과 이야기하는 과정에서도 발생될 수 있습니다. 분명히 중학생들, 고등학생들은 미숙하죠. 미숙하지만 그래도 본인의 행복에 대해서 한 번쯤은 생각해 봤을, 그리고 나름대로 아직 완성되진 않았지만 이것이 행복이다라고 나름대로의 정의를 가지고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 학생들과 선생님들이 행복에 대해서 다양한 목소리를 가지고 이야기하다 보면 마치 술자리에서 생긴 것과 같이 좋은 뜻에서 이야기하고 행복을 키우려는 자기가 서로 간에 상처가 되는 자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 이유에서 저희가 행복 교과서라는 것을 좀 주제에 넘을 수도 있지만 만들어 본 겁니다. 그래서 이 행복 교과서 안에는 행복에 대한 모든 것이 다 들어있느냐, 그런 것보다는 학생과 선생님이 같은 관점에서 같은 페이지에서 행복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이야기거리들을 담아놓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행복 교과서가 채택하고 있는 관점은 바로 상식보다는 과학입니다. 물론 행복에 대한 상식과 행복에 대한 과학이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느냐, 혹은 행복에 대한 상식은 틀리고 행복에 대한 과학만 맞는 이야기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행복에 대한 상식과 행복에 대한 과학은 상당 부분이 서로 겹쳐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과학을 강조하는 이유는 같은 페이지에서 하나의 관점으로 이야기할 때 경험적으로 검증된, 즉 과학자들이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이것이 행복의 정의다, 그리고 이렇게 하는 것이 행복을 실질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다라는 것을 검증된 내용을 교과서에 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행복 교과서 안은 뭐 한 개인이 행복은 이런 거야, 내가 경험해봤더니 행복은 이런 했을 때 좋은 거야 같은 주관적인 혹은 상식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 아니고요. 많은 긍정심리학자들이 엄밀한 과학적 절차를 통해서 행복에 도움이 되는 행동들을 검증한다고 하거든요. 과학적 검증을 통해서 얻어진 결과들을 저희가 정제해서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복 교과서 안에는 다음에 두 가지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행복에 대해서는 수많은 관점이 있을 수 있고 수많은 생각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런 생각 중에 과학적으로 검증이 된, 그래서 행복을 과학적으로 탐구한 긍정심리학자들의 목소리가 담겨져 있고요. 두 번째로는 행복을 좀 증진시킬 수 있는 방법을 담으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러니까 학생들이 행복을 충분히 다 이해한 다음에도 그래서 so what? 행복은 이런 건데 그 행복은 중요한 것인데 그런데 어떻게 해야지 내가 행복을 증진시킬 수 있지? 라는 질문이 자연스럽게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질문에 답이 될 수 있는 것들을 제가 담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좀 강조하고 싶은 것은요. 여기 두 번째 행복 증진 방법들 앞에 뭐가 있냐면 지속 가능한이라는 표현이 있는데 저는 이 단어가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학생들에게 아주 짧은 시간에 행복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방법 무수히 많죠. 제일 좋은 방법은 뭐냐면 수업 안 하는 겁니다. 학생들 환장해요. 그 다음 방법 뭐냐? 학생들한테 걷었던 핸드폰 다시 돌려주는 거예요. 너무 좋아해요. 그런데 저는 그 방법들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고 그 방법은 행복의 정도를 스파이크하게 한순간 확 올라가긴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지속될 수 없습니다. 이 교과서 안에는 너무 뻔한 이야기일 수도 있겠지만 학생들이 일상에서 실천하면 자신의 행복이 의미 있게 변화되고 그 변화가 평생을 두고 유지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방법들을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총 10개의 챕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챕터는 이제 행복이 무엇인지를 이야기하는 챕터입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행복은 주관적 경험이기 때문에 다양한 목소리가 있을 수 있는데 우리가 수업에서는 이 행복을 이런 관점에서 함께 이야기해보자라는 학생과 선생님들이 행복에 대한 동의를 구하는, 우리가 한 페이지에 서 있어서 그리고 우리는 행복에 대해서 과학적인 입장에서 뭐 그 행복을 때로는 히도닉하게 때로는 유다이모닉하게 이야기하겠지만 결국은 우리가 말하고 싶은 행복은 이것이다를 이야기하는 부분이고요. 아마 오늘 오전에 최인철 교수님께서 강의해 주신 내용 그리고 내일 또 최인철 교수님께서 강의해 주실 내용이 첫 번째 챕터에 대한 내용일 겁니다. 그러면 챕터 2부터 챕터 10까지는 뭐냐? 구체적으로 행복을 증진시킬 수 있는 학생들 입장에서 학교와 가정에서 어떤 방식으로 내 행복을 의미 있게 그리고 지속 가능하게 증진시킬 수 있는지에 대해서 각각의 방법들을 한 챕터에 하나씩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는 챕터 2부터 챕터 10까지 그 방법들을 좀 빠르게 보려고 합니다. 자, 제가 이제 두 번째 챕터, 세 번째, 네 번째 챕터를 묶어서 행복한 나 만들기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먼저 이제 두 번째 챕터는 관점 바꾸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행복은 주관적 경험이다. 그러면 그 주관적 경험을 구축하는, 그 주관적 경험을 만들어가는 사람은 누구냐? 바로 나가 됩니다. 그러니까 행복은 제3자 입장에서 판단하기도 어렵고 제3자의 입장에서 헤아려 보기도 어려워요. 왜냐하면 각각의 개인이 자기가 만든 주관적 세상 속에서 느끼는 경험이니까. 그래서 행복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주관성을 이해해야 되고요. 그리고 주관성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관점을 이해해야 됩니다. 지금 화면 잠깐 보시면요. 이게 심리학에서 널리 사용되는 자극입니다. 자, 빠르게 답변해 주셔야 되세요. 나는 지금 천사가 보인다. 소 한번 들어보세요. 아니다. 나는 지금 뭐 박쥐 혹은 악마가 보인다. 예. 지금 저희 같은 장면을 보고 있죠. 근데 누구는
저 그림이 천사의 그림이고 누구에게 저 그림은 악마의 그림이 됩니다. 자, 이 차이가 바로 관점의 차이입니다. 우리가 관점, 이걸 뭐 때로는 프레임이라는 표현도 사용하는데요. 프레임이 대단한 게 아닙니다. 나와 세상을 바라보는 나의 주관성이거든요. 그러니까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첫 번째 우리가 함께 고민해 봐야 될 부분이 뭐냐? 바로 세상과 나를 얼마나 긍정적으로 바라보느냐의 문제입니다. 혹시 이 그림 보시고 아직까지 악마만 보이시는 선생님? 분명히 계실 거예요. 그런데 뭐 그렇다고 내가 뭐가 잘못됐나 이렇게 생각하실 필요 없으세요. 이 그림은 제가 넘어가기 전에 말씀드리면 처음부터 두 가지 자극이 보일 수 있도록 설계된 그림입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만들어 놓기를 천사 혹은 뭐 박진 악마가 보이도록 만들어 놓은 그림이에요. 이렇게 두 가지 자극이 동시에 존재하게 되면 사람의 뇌는 어떻게 작용하느냐? 두 자극 중에 하나만 선택해서 봅니다. 그리고 점점 시간이 지나게 되면 동시에 이제 두 자극을 다 볼 수 있어요. 저는 이 자극을 아주 여러 차례 봤으니까 지금 이 그림 속에서 천사, 악마가 다 보이는데 처음 보신 분들은 천사 혹은 악마가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뭐 나는 악마가 보이니까 내가 틀려 먹었나 이렇게 생각하실 필요 없고요. 이건 너무 자연스러운 거니까. 자, 다만 이 그림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결국은 세상을 바라보는 주관적 관점에 따라서 세상은 다르게 보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많은 사람들이 범하는 실수기도 해요. 왜냐하면 내가 바라보는 세상은 내 관점을 통해서 주관적으로 만든 세상이고 똑같은 상황을 접하고 있는 또 다른 누군가는 또 자신의 관점으로 또 다르게 만들 거거든요. 근데 이 주관성을 서로 인정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나에게 행복한 일은 누구에게나 다 행복할 거라고 믿고 나에게 불행한 일은 누구에게나 다 불행할 거라고 믿어버리는 겁니다. 이렇게 믿어버리는 것까지도 문제인데 더 큰 문제는 강요하는 일도 생겨요. 너는 이게 행복이니 이것을 받아들여라. 너는 이게 불행이니 이것을 받아들여라. 근데 그건 철저하게 잘못된 생각입니다. 우리는 자신의 관점에 따라서 세상을 다르게 보는 거고 그 내가 다르게 본 세상에 따라서 행복 혹은 불행을 느끼게 된다. 이걸 첫 번째로 인정해야 되고 두 번째로 인정해야 될 것은 그러면 삶을 사는데 불행하게 사는 것보다는 행복하게 사는 것이 더 좋은 삶이니 될 수 있으면 긍정적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연습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 진부한 그림일 수도 있어요. 컵에 물이 반이 있으면 누군가는 물이 반밖에 없네. 누군가는 물이 반이나 있네. 이 모습이 바로 관점에 따라서 세상을 다르게 보는 이 관점이 행복과 불행을 가르는 가장 좋은 모습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행복은 무엇에 의해서 결정되느냐? 많은 사람들이 돈이요. 어떤 사람은 마음이요. 이렇게 말하는데 둘 다 오답입니다. 진짜 행복은 어떻게 결정되느냐? 세상, 이 돈이 환경일 수 있겠죠. 그 돈과 그 환경과 그것을 해석하는 나의 관점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둘 다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어린 학생들이 어떤 실수를 많이 범하느냐? 누군가는 환경만 행복의 전부라고 생각하고 누군가는 마음만 행복의 전부라고 생각하는 실수를 범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챕터는 무조건 긍정적인 마음을 갖자, 행복한 마음을 갖자라는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행복의 핵심은 결국 세상과 내가 긍정적으로 상호작용해서 나에게 도움이 되는 주관적 환경을 만드는 것, 그리고 그것이 내 행복에 가장 중요하다라는 것을 이해하는 부분입니다. 제가 여기서 넘어가기 전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요. 관점을 바꾸면 행복해질 수 있다. 이거는 분명히 맞는 이야기긴 한데
이 환경과 해석, 이 해석이 관점이 될 수 있겠죠. 근데 이 관점의 힘을 지나치게 강조하는 것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뭐냐? 지금 도저히 행복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해 있는 학생들도 많아요. 경제적으로도 어려울 수 있고, 교우 관계가 어려울 수도 있고, 가정 환경이 어려울 수도 있고 등등. 근데 그런 환경 자체가 너무 열악한 학생들한테 너는 지금 마음을 다시 바꿔서 관점을 바꿔서 행복을 찾아봐 라고 말하는 것은 좀 무책임한 이야기도 될 수 있습니다. 결국 이 둘은 서로 간의 상호작용, 그러니까 무엇이 무엇을 앞서는 것이 아니라 둘이 긍정적인 관계를 형성했을 때 행복한 주관적 환경을 만들 수 있는 거기 때문에 환경만 이야기하는 것도 잘못이지만 그것만큼 잘못된 게 무엇이냐? 관점만 이야기하는 것도 그것만큼이나 잘못된 것이다. 그래서 제가 가끔 하는 이야기가 관점이 바뀌어서 세상을 다르게 본 분이 있어요. 원효대사죠. 원효대사가 그 유명한 해골물 보고서 내가 이걸 다르게 보니 세상이 다르구나. 그래서 깨달음을 얻으셨다고 하잖아요. 그런 건 원효대사님이니까 가능한 거예요. 보통 사람은 안 됩니다. 보통 사람은 해골물 먹은 거 알면 배탈 나요. 즉 관점을 평가절하하는 것도 문제지만 관점을 지나치게 과장해서 생각하는 것도 문제다. 그래서 혹시라도 수업 중에 이 주관적 환경을 말씀하실 때 한쪽만 더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하시는 실수가 없기를 제가 바라면서 좀 강조해 봤습니다. 그러면 이 두 번째 장의 학습 목표는 뭐냐? 제가 여러 가지를 적어놨는데 가장 강조하고 싶은 것은 결국 학생들에겐 조금 낯설 수 있는 이 주관적 환경에 대해서 학생들과 이야기를 나눠보는 겁니다. 그래서 행복에 진짜 중요한 것은 환경 그 자체가 아니라 그 환경을 너가 어떤 관점을 가지고 어떻게 주관적으로 해석하는지, 그래서 너가 느끼고 있는 그 주관적 환경, 주관적 세상이 행복의 핵심이다라는 것을 학생들과 공유할 수 있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이 챕터 2의 목적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다음은 감사하기인데요. 이 감사하기를 이야기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심리학의 중요한 개념 하나를 좀 이해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뭐냐면 히도닉 트레드밀 이펙트라고 하는데 좀 더 쉽게 말씀드리면 적응이에요. 적응. 우리가 신체가 적응한다는 사실은 사람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아주 무겁게 느껴졌던 물건도 여러 번 들다 보면 어지간히 이제 그렇게 무겁게 느껴지지 않고, 그리고 극장에 처음 들어갔을 땐 하나도 안 보이던 극장도 조금 있다 보면 우리의 동공이 적응을 해서 아주 밝게 보이진 않지만 어느 정도 볼 수 있고, 이런 것처럼 우리의 신체 기관은 새로운 환경에 빠르게 적응합니다. 그런데 이런 적응, 어댑테이션은 우리의 마음도 그대로 작동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별한 누군가에게 가장 많이 하는 조언이 뭐냐면 시간이 약이다잖아요. 시간이 지나면 너 다 괜찮아져. 그 말은 뭐냐면 시간이 지나면 우리의 마음이 시련에 적응해서 아무렇지도 않게 바뀔 수 있다라는 건데, 이 마음은 부정적인 사건에만 적응하는 게 아니고 긍정적인 사건에도 적응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무척 좋았던 사건도 시간이 지나면 점점점 무뎌지게 돼요. 그런 모습을 우리가 히도닉 트레드밀 이펙트라고 합니다. 사람이 항상 같은 자리에서 행복의 입장에선 비슷한 수준의 행복만을 느낄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 아무리 행복을 위해서 노력해도, 행복을 위해서 큰 투자를 해서 어떤 결과를 얻어도 그것에 곧 적응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면 이 히도닉 트레드밀 이펙트 어떻게 줄일 수 있느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겠지만 핵심은 바로 감사하기입니다. 우리가 감사하다라고 하게 되면 보통 일상에서는 나에게 도움을 준 누군가에게 호의를 표시하는 것 정도 생각을 하세요. 그것도 감사가 맞지만 긍정심리학에서의 감사의 의미는 다음과 같습니다. 나에게 주어진 것에 대해서
당연시하지 않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어댑테이션이 일어났다, 긍정적인 사건에 대해서 어댑테이션이 일어났다라는 뜻은 뭐냐면 그 일이 당연하게 느껴지는 겁니다. 처음에 차를 샀을 때 내가 진짜 아끼고 아껴서 차를 샀어. 그리고 문을 열었더니 예전 차하고 다르게 차도 넓고 깨끗하고 더 이상 차도 덜덜거리지 않고 너무 기분 좋죠. 근데 하루 지나고 이틀 지나고 3일 지나고 한 일주일만 지나면 원래 내 차처럼 느껴져요. 얘는 그냥 내 차야. 당연한 거지. 차가 덜덜거리면 말이 되나? 이렇게 느껴지거든요. 그 마음이 잘못된 게 아니고 어댑테이션이 일어난 거거든요. 그러면 그때 어떻게 해야지 우리가 어댑테이션을 조금 줄일 수 있고 어댑테이션에서 벗어날 수 있느냐? 머릿속으로 상상해 보는 겁니다. 내가 이 차가 없었을 때 생각해 보는 거예요. 이건 원래부터 내 게 아니에요. 내가 노력을 해서, 내가 절약을 해서, 그래서 얻게 된 아주 긍정적인 사건입니다. 이런 것처럼 내 주위에 있었던 긍정적인 사건이나 긍정적인 관계에 대해서 당연시하지 않고 특별하게 한번 여겨보는 겁니다. 그 방법은 가장 쉬운 방법이 바로 행복일기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그 이유가 영어로 gratitude journal을 번역하기를 행복일기라고 번역을 했어요. 근데 더 정확한 표현은 행복 메모 정도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냐? 지금 내가 경험하고 있는 좋은 사건들을 특별하게 한번 적어보는 겁니다. 지금 내 차처럼, 원래 내 차처럼 느껴졌던 저 차가 내 차가 아니었지. 옛날 내 차는 덜덜거리고 한 15분만 타도 언제 시동이 꺼질지 모르고 불안했었지. 근데 이 차 덕분에 그런 불안감이 없어졌지. 라고 생각하면서 지금 내가 겪고 있는 긍정적인 사건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특별시 여기는 것을 메모로 적어보는 거예요. 이렇게 메모로 적어보는 것이 생각보다 효과가 엄청납니다. 지금 제가 가져온 건 가장 좀 먼저 있었던 연구인데요. 그 3주 동안 일주일에 한 번씩 이렇게 메모를 적게 되면 심리적 행복감이 증가되는 것은 물론이고요. 거기 더해서 신체적 건강도 좋아진다고 합니다. 근데 이 연구를 시발점으로 해서 한국, 중국, 캐나다, 영국, 유럽에 있는 여러 국가들에서 다 실험을 해봤고, 그리고 지표도 건강 지표도 써보고, 질병 지표도 써보고, 삶의 만족감 지표도 써보고, 그리고 성과 지표도 써봤습니다. 이게 진짜 감사가 어디까지 효과가 있나? 물론 연구 결과들에 따라서 어떤 경우는 아주 드라마틱한 결과가 있고 어떤 경우는 좀 실망성 결과가 있긴 하지만 그 수많은 결과들을 모두 모아서 보게 되면 감사 일기를 혹은 감사 메모를 적어놓는 것은 한 개인의 심리적 건강에 도움이 될 뿐 아니라 신체적 건강 그리고 실제 사회적 성공에도 도움이 된다라는 연구 결과가 아주 명확하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감사일기를 쓴다는 것은 이 적응의 속도를 늦추는 효과에 더해서 내 삶을 더 풍요롭게 하는, 그리고 내 건강을 더 좋게 만드는, 한 발 더 나아가서 학생들은 학업 성적을 높이고, 그리고 일반 직장인들은 직장에서의 성과를 높일 수 있는 이런 가시적 효과들이 함께 따릅니다. 그래서 이 세 번째 장은 먼저 학생들에게 적응의 의미를 충분히 설명하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왜 나를 행복하게 만들었던 무엇이 곧 나에게 의미가 없어지는지, 그것은 그 행복하게 만들었던 무엇이 너무 소소하거나 의미 없어서가 아니라 인간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심리적 기제 때문에 그렇다. 결국 다 적응해서 그렇다라는 사실을 충분히 설명을 하고, 그러면서 감사가 중요하다. 그리고 감사에 대해서는 꾸준히 연습할 수 있는, 수업 시간에 감사에 대해서 배우고 끝나지 않기 위해서 학생들 스스로가 감사 행위를 일상화할 수 있는, 자기가 이 수업 이후로도 어떤 방식으로 주기적으로 혹은 자신의 삶의 루틴으로 감사하기를 늘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학생들이 스스로 생각해 볼 수 있는 이런 시간을 가져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네 번째, 비교하지 않기인데요. 비교하지 않기는 제가 뭐 길게 설명드릴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이 남자아이의 눈빛이 모든 걸 설명합니다. 그리고 저 남자아이의 눈빛이 우리 삶의 우리 모습이기도 합니다. 지금 남자아이가 먹고 있는 아이스크림도 맛있는 아이스크림이에요. 그리고 냉정하게 생각해 보면 남자아이가 먹고 있는 아이스크림이 더 좋은 아이스크림인지 저 여자아이가 먹고 있는 아이스크림이 더 좋은 아이스크림인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지금 남자아이는 실망스러워요. 왜? 자기 것과 남의 것을 비교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사회 비교하지 마라. 자주 하는 이야기죠. 근데 우리가 한번 고민해 볼 문제가 있습니다. 사회 비교가 이렇게 행복에 부정적인 건 다 알겠는데 그럼 왜 사회 비교를 우리가 할까? 왜 할까? 그 질문에 대한 답부터 좀 얻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회 비교하는 가장 큰 이유는요. 내가 누군지에 대한 정체성을 확립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끊임없이 스스로에게 나도 모르는 상황, 무의식적으로 이런 질문을 던져요. Who am I? 나는 누구지? 라는 질문을 던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하려면 어떤 정보가 있어야 되는데, 나에 대한 정보가 있어야 되는데 생각보다 나에 대한 객관적인 정보가 부족합니다. 이게 무슨 소리야? 내가 나에 대해서 잘 모른다고? 잘 몰라요. 지금 선생님들 머릿속으로 나는 누구인가에 그 누구에 해당하는 내용을 한번 5개만 머릿속으로 채워보세요. 뭐 여러 가지 채우실 수 있어요. 근데 만약에 여기 계신 선생님 중에 나는 상냥하다, 친절하다 이렇게 내용을 채우신 분이 계시다면 제가 한번 여쭤보고 싶은 질문이 뭐냐면 본인이 상냥한지 친절한지 어떻게 알아요? 나는 똑똑하다. 내가 똑똑한지 어떻게 알아요? 나는 재미있다. 나는 유머러스하다. 자기가 유머러스한지 어떻게 알아요? 대부분의 경우 나에 대한 정보는 타인의 반응을 보고 나는 이런 사람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이때 타인의 반응이 나에 대한 리액션일 때도 있고요. 타인과 나를 비교해서 생각하는 겁니다. 내가 왜 유머러스하다고 생각하느냐? 우리 교무실에 선생님들이 15분이 계신데 그 중에 내가 제일 웃겨. 그러니까 난 유머러스한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저희 그 삼촌이 키가 저보다 조금 더 커요. 근데 저희 삼촌은 자기가 되게 키가 큰 사람이라고 믿고 살아요. 왜? 학교 다닐 때 자기가 제일 끝번호에 앉았으니까. 그러면 키가 크다 작다 기준이 없잖아요. 저희 삼촌이 본인이 키가 크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내 또래 학생들, 내 친구들보다 자기가 키가 크니까 내가 키가 크다고 믿는 거거든요. 이런 것처럼 사람들은 끊임없이 남들과 나를 비교하면서 내가 누구인지에 대한 정보를 얻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회 비교 자체는 잘못된 게 아니에요. 문제는 이 사회 비교가 지나치게 될 때, 그리고 사회 비교의 대상이 비현실적으로 될 때, 이럴 때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회 비교를 하지 마라 라는 이야기는 너에 대한 정체성을 포기해라 라는 이야기가 동일시될 수 있어요. 실제로 제일 좋은 조언은 도움이 되도록 사회 비교를 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빈도를 줄여야 되고 비교의 대상이 합리적이어야죠. 그래서 이 사회 비교하지 않기는 단순히 사회 비교하지 말자가 아니라 현명하게 사회 비교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학생들과 고민해보는 자리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내가 하루에 몇 번이나 사회 비교하는지, 그랬을 때 학생들이 깜짝 놀라는 경우가 생겨요. 자기는 헤아려 봤더니 하루에 30번쯤 사회 비교해서 남들도 다 이 정도 비교하는 줄 알았는데 내가 되게 많이 하는 거였구나 이런 걸 깨달을 수 있고, 또 내가 지금 누구하고 사회 비교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한번 주변 사람들과 맞춰보면서 내가 지금 과도하게 하고 있구나. 내 사회 비교가 현명하지 못하구나를 깨달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비교하지 않기는 먼저 왜 사회 비교를 하는지 이해를 해야 되고, 그리고 과도한 사회 비교가 어떤 문제를 가져오는지 이해하는 것. 그리고 나서는 본인의 사회 비교 성향을 학생들이 탐색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이런 모습이구나. 내가 사회 비교할 때 이런 점은 장점이고 이런 점은 단점이구나. 그리고 나서 사회 비교에 빠지지 않는 이제 나만의 사회 비교 방법에 대해서 학생들이 탐색할 수 있도록, 그리고 그것을 연습할 수 있도록 시간을 가져보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린 3개 챕터는 결국 프레임, 제가 관점이라는 표현을 말씀드렸는데 세상을 보는, 나를 보는 그런 관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제가 긍정적인 말씀을 한번 말씀드리면, 이전 강의에서는 한 이 정도 오게 되면 1시간이 지났었어야 돼요. 근데 되게 지금 긍정적으로 잘 가고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5장, 6장, 7장은 이제 일상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5장은 어찌 보면 학생들이 행복 교과서에서 가장 싫어할 수 있는 챕터예요. 목표 세우기. 이 행복 교과서가 갑자기 도덕 교과서처럼 느껴지기 시작하는 그런 챕터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선생님들도 그래서 조금 어려움을 느끼실 수 있어요. 왜냐하면 앞서 챕터 1부터 챕터 4까지 행복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학생들과 그 행복이라는 것이 그동안 생각해보지 못한 방법으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그런 것들이다에 대해서 잘 공감을 세워놨는데, 갑자기 목표 세우기래 라고 하면 학생들이 또 이 소리야? 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그건 비단 중고등학생들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대학에서도, 제가 대학에서 긍정심리학, 행복에 대한 과학적인 지식들 소개하는 과목을 진행하는데, 이때 행복의 되게 중요한 요소가 목표를 어떻게 세팅하는지, 그리고 목표를 어떻게 추구하는지의 문제다라고 하게 되면 학생들의 눈빛이 실망으로 가득 차요. 또 저의 이야기야. 그런데 또 저의 이야기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일단 이 챕터에서 제가 제일 강조하고 싶은 부분은 이거예요. 행복에 대한 우리가 오해가 하나 있다. 특히 어린 학생들이 많이 갖고 있는 오해예요. 행복은 재밌는 게 행복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행복과 재미는 동치될 수는 없습니다. 물론 재미가 행복의 아주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예요. 하지만 재미만 있다고 해서 그 삶이 행복한 삶은 아닙니다. 저는 이 행복과 재미 간의 관계를 이런 비유로 설명을 많이 해요. 어린 학생들이 가장 좋아하는 맛 중에 하나가 바로 단맛이에요. 스윗한 맛. 근데 단맛은 분명히 맛있는 맛 중에 하나인데, 단맛만 있으면, 다른 맛이 없이 그냥 단맛만 있으면, 그러면 그 음식이 정말 맛있는 음식이냐의 문제입니다. 처음에는 맛있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어요. 근데 다른 맛 없이 계속 단맛만 느껴요. 그러면 곧 물리게 되고 그 음식이 맛없다라고 생각하겠죠. 그러니까 우리 행복도 재미만 있는 것은 이런 경우와 똑같은 겁니다. 재미 말고 다른 종류의 긍정적인 경험들이 함께 해야 돼요. 그 경험 중에 하나가 의미감일 수도 있고요. 자부심일 수도 있고 성취감일 수도 있어요. 이런 것들이 함께 할 때 내가 행복하다라고 느끼는 거거든요. 그래서 왜 목표 세우기를 강조하느냐? 목표를 세우고 그것을 추구하는 과정 속에서만 얻을 수 있는 중요한 긍정적 경험들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게 성취감일 수도 있고 자랑스러움일 수도 있고 삶의 의미일 수도 있고 삶의 목적감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심리학자들은 행복은 단순히 재미가 아니라 목표를 추구하고 그 과정에서 얻어지는
결과들 속에서 경험되는 것이다 라고도 이야기를 해요. 왜? 목표 추구 안에 제가 말씀드린 수많은 긍정적 경험들이 함께하기 때문에. 그런데 왜 학생들이 목표 세우기를 싫어하고 목표 추구에 대해서 이렇게 알러지 반응을 보일까? 그 이유는 학생들이 게을러서 그럴까? 아니에요. 학생들도, 특히 대학생들, 제 입장에는 대학생들도 정말 열심히 목표를 추구해 봤어요. 그래서 많은 것을 포기하고 매일같이 그 플래너 써가면서 투두 리스트 적어가면서 목표를 세워서 달성을 해봤어. 그런데 안 행복하니까 그래요. 제가 강원대 가기 전에 서울대에서 강의를 거진 10년을 했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제 강의가 1학년들이 듣는 수업이기 때문에 학생 중에 그때 한 150명 되는 수업에서 절반은 1학년, 절반은 2, 3, 4학년 수업이었는데요. 3월 첫 시간에 들어가게 되면 누가 1학년인지 금방 알 수 있어요. 누구냐면 아무 말도 안 했는데 그냥 웃고 있는 애들이 있어요. 진짜 아무 말도 안 했는데 그냥 문 열고 들어왔는데 웃기 시작해. 걔네들 1학년이에요. 왜냐하면 좋겠죠. 좋겠죠. 서울대 왔으니까. 근데 한 5월쯤 되면 또 누가 1학년인지 금방 알아요. 특별히 말도 안 했는데 제가 무슨 과제를 준 것도 아니고 시험도 맞아 오는데 그냥 한숨 쉬는 애들이 있어요. 하늘 한번 쳐다보고 한숨 쉬고. 아마 신문 기사도 많이 보셨을 거예요. 서울대 학생들 중에 몇 퍼센트가 뭐 경미한 우울증이다, 몇 퍼센트가 아주 심각한 우울증이다. 서울대 학생들만의 뭐 고유한 특성이 아니고 많은 대학생들이 겪고 있는 문제입니다. 뭐냐? 열심히 목표를 위해서 달려왔어요. 그리고 나름 그 기준에 맞춰서 목표를 달성했어. 근데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는 그것을 방황이라고 이야기하고 누구는 그걸 우울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 학생들한테 또 목표를 이야기하니 학생들이 싫어할 만하죠. 그러면 왜 그랬을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유는 우리가 그동안 어떻게 목표를 달성하는지 how to achieve goal만 이야기했어요. 근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어떤 목표를 추구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잘 이야기를 안 합니다. 학생들 중에 일부는 공부 잘하는 게 자기가 원하는 목표인 학생도 있을 거예요. 서울대 가는 게 자기가 목표한 학생도 있을 거예요. 근데 많은 학생들은 부모의 바람, 사회적 규범 혹은 뭐 보이지 않는 압력으로 그걸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니까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목표가 아니라 남들이 세워준 목표를 따라간 경우가 대부분 많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진짜 저것이 내가 진정으로 생각하는 목적인지. 이 두 가지를 가지고 학생들의 목표를 잘 따져보면 대다수의 학생들이 진짜 새벽에 핫식스 먹어가면서 잠 안 자면서 공부하고 있는 그 학생들의 목표들이 대다수 이 두 가지 조건을 만족 못 시키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그렇게 조건이 만족되지 않는 목표는 100개를 달성하던 1000개를 달성하던 행복에 별로 도움이 안 됩니다. 그 순간 우월감도 들 수 있고 잠깐의 성취감도 들 수 있지만 금방 사라져요. 그리고서는 공허함만 생기거든요. 이런 것을 많이 경험했기 때문에 학생들이 목표 세우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목표 세우기가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냐? 바로 내 목표들이 무엇이 잘못됐고 무엇이 옳은지를 학생들 스스로가 탐색해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두 가지 조건, 진정으로 내가 원하는 그리고 목적이 되는 목표를 찾아야 돼요. 여기서 제가 하나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선생님들도 대부분이 다 동의하실 거예요. 그래서 나 이거는 수업 시간에 꼭 해야지. 학생들한테 자, 목표 세워보자. 두 가지가 중요해. 진정으로 너가 원하는 거 그리고 그 자체가 목적이 되는 거.
자, 우리 시간이 35분 남았으니까 35분 동안 세어보자. 지금 저도 잘 모르겠는데 뭐냐, 진정성 있고 목적이 되는 목표는 이렇게 한순간에 찾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짧게는 몇 달, 길게는 몇 년이 걸릴 수도 있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짧은 시간 내에 무엇을 찾자, 그리고 이걸 종결하자, 이런 입장보다는 이제 시작하는 거죠. 시작해서 한 학기가 돼도 좋고 1년이 돼도 좋고 스스로 여러 가지 생각과 테스트를 해보면서 본인에게 맞는 목표를 찾는 연습을 해야 됩니다. 무엇을 찾는지 못 찾는지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건 뭐냐? 자신이 원하는 목표를 찾아보는 시도를 했다는 것이 더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 과정을 좀 긴 호흡으로 학생들과 함께 하는 것이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자, 음미학인데요. 음미하기는 영어로는 세이버링이에요. 세이버링인데 보통 이제 음미하다라는 표현은 음식에 많이 쓰죠. 우리가 어떤 음식을 먹을 때 그 음식의 맛을 음미했다라고 하는데, 심리학에서 말하는, 특히 긍정 심리학에서 말하는 음미하기는 음식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고 우리 삶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지금 내가 경험하고 있는 긍정적인 사건이나 경험을 의도적으로 노력해서 더 적극적으로 즐기고 성찰해가는 과정이라고 저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요즘 이제 흑백요리사 2 때문에 파인 다이닝의 열풍이 다시 불기 시작했어요. 다시 시작했는데, 파인 다이닝 가서 음식을 먹으면 맛있어요. 맛있는데 이게 왜 맛있을까?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당연히 좋은 재료 썼으니까 맛있겠죠. 그런데 또 하나 큰 차이가 뭐냐면, 우리가 파인다이닝 가서 비싼 돈을 내고 음식을 먹으면 음식을 대하는 우리의 자세가 조금 달라요. 한 35만 원 내고 모수에서 점심을 먹는다. 그러면 갑자기 안성재로 빙의하기 시작하죠. 그리고 음식의 향도 느끼고 텍스처도 이야기하고, 그리고 가장 큰 차이, 비싼 파인다이닝에서는 대화의 주제가 음식이 됩니다. 뭐 이 음식이 어땠다, 이번 거는 어떤 향이 났다, 저땠다. 그런데 우리가 보통 먹는 점심, 집 앞에 있는 백반집에서 백반을 먹으면서 이 맛이 이렇다, 이 향이 이렇다 안 하죠. 물론 재료의 차이, 셰프의 능력의 차이도 있지만 우리가 비싼 음식을 먹었을 때 더 맛있게 느끼는 이유는 바로 음미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우리는 적극적으로 노력합니다. 무엇을 노력하느냐? 본전을 찾기 위해서 노력해요. 그 노력 덕분에 실제로 그 음식이 더 맛있어지는 거거든요. 우리의 일상 삶도 그렇습니다. 좋은 일이 있을 때 그 좋은 경험을 더 누리기 위해서 노력해야 돼요. 지금 하고 있는 이 일에 집중하고 이것을 남들과 함께하고 필요하다면 몸으로도 표현하는 이런 과정들이 함께 되면 그 긍정적 사건이 나에게 준 행복감이 2배, 3배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음미하기는 결국은 노력하자는 겁니다. 어떻게? 이렇게 4가지로. 음미하기의 핵심은 지금 나에게 이루어지고 있는 긍정적인 사건에 집중하기예요. 이게 제일 중요해요. 제가 생각하는 최악의 여행 메이트가 누구냐? 여행 가서 일 이야기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런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 일할 땐 또 여행 이야기예요. 일단 좋은 일이 있으면 지금에 집중해야 되죠. 제가 생각하는 또 2번째로 최악의 밤메이트는 누구냐? 식당에서 음식값 이야기하는 사람이에요. 음식 어떻다 저떻다 이야기하지 않고, 야 이거 25,000원이야? 길 건너서는 18,000원인데. 그 사람은 또 18,000원 가면 또 무슨 이야기 하냐면, 야 그래도 앞에 25,000원짜리가 맛은 더 있다. 최악이에요.
긍정적인 사건이 있으면 집중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사건을 최대한 느끼려고 노력해야 되고요. 다음으로는 좋은 일이 있을 때 행동으로 보이면 더 그 긍정적인 경험의 폭이 높아집니다. 그리고 축하할 일이 있다면 남들과 함께하는 게 좋고요. 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는 지금 경험하는 일이고요. 지금 내가 딱히 재밌는 일이 없어, 즐거운 일이 없어 하는 경우에는 과거에 내가 있었던 재밌는 일을 한번 떠올리는 것도 도움이 돼요. 그때 여기 계신 분들은 과거, 지금부터 15년 전보다는 훨씬 더 쉽게 마지막 걸 하실 수 있으세요. 왜냐하면 스마트폰을 보면 사진이 있으니까. 그 사진들을 보면서 그때 이랬지 라고 한 번쯤 생각해 보는 겁니다. 음미하기가 효과를 발휘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를 함께 하는 게 중요해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이유는 음미하기를 좀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마지막 것만 생각해서. 그래서 음미하기가 마치 추억팔이가 음미하기인 것처럼. 근데 자신의 추억을 생각해 보는 건 도움이 되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부가적입니다. 음미하기의 주인공은 누구냐? 누가 뭐래도 지금에 집중하기예요. 그래서 이제 학생들과 음미하기의 의미 혹은 음미를 직접 경험해 볼 수 있는 사례를 만들어 보시는 게 도움이 될 수 있고요. 그리고 제가 계속 강조하지만 수업 시간에서 음미하기 하고 끝나면 물론 그거 자체로도 아주 큰 의미가 있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 학생들이 나중에 성인이 되거나 혹은 자신의 행복감이 떨어졌을 때 그래 그때 내가 배운 게 이게 있지 내가 한번 써봐야지 라고 생각하는 그런 기회를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자체로도 큰 도움이 될 수 있지만 더 큰 도움이 되기 위해서는 학생들이 음미하기를 일상에 일상화시킬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그 방안을 선생님들이 제시해 주시는 것도 좋지만 학생들 스스로가 한번 찾아보도록 제안해 보는 것도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7번째가 몰입하기인데요. 몰입하기는 이제 칙센트미하일 교수님의 몰입의 즐거움으로 많이 소개가 되고 있죠. 몰입은 여러 가지 영어 표현이 있어요. 근데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몰입은 플로우로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플로우는 뭐냐? 어떤 일이 너무 즐거워서 그 일에 완전히 집중해서 자신의 자의식이 얕아지는 상황을 우리가 플로우 됐다고 이야기해요. 내가 플로우를 경험했는지 경험하지 못했는지를 알아볼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은 시간의 왜곡입니다. 사람들은 플로우를 경험하게 되면 시간이 너무 빨리 간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자신의 생각에는 1시간쯤 지났나 싶은데 시계를 봤을 때 3시간이 훌쩍 갔다. 그러면 그 경험이 바로 뭐냐? 플로우 하신 거예요. 그러면 이런 플로우 경험은 행복에 너무나도 중요한 자산이자 그 자체가 행복 경험이라고 할 수 있는데 플로우는 어떻게 해야지 경험될 수 있느냐? 일단 긍정심리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플로우는 모든 활동에서 다 경험이 가능합니다. 이게 좀 중요해요. 보통 사람들은 플로우는 재밌는 일에만 경험이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활동이든지 가능해요. 실제 어떤 조사를 보게 되면 사람들이 TV 볼 때보다 운전할 때 더 플로우를 많이 경험한다는 조사도 있어요. 그리고 최근에 이거는 객관적인 지표는 아니지만 주변의 이야기를 통해서 느낄 수 있는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그 학생들이 하는 이렇게 막 뺑뺑 돌리는 거 있잖아요. 아주 단순한 그걸 뭐라고 부르죠? 스피너라고 부르나? 스피너 이렇게 돌리고 있으면 쟤 뭐 하고 싶나 싶지만 그렇게 단순한 거 하면서도 이게 재밌을 건 아무것도 없는 거잖아요. 스피너 돌리는 게. 근데 그 스피너를 돌리는 과정에서도 몰입이 가능해요. 즉 어떤 종류의 활동이든 몰입은 가능하다. 다만 이 3가지 조건이 만족이 돼야 돼요. 첫 번째, 목표가 분명하고 규칙이 명료해야 돼요. 두 번째, 피드백이 즉각적이어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역량과 내가 하는 일의 과제의 난이도가 균형이 있어야 돼요. 이 3가지가 만족되면 어떤 경우도 다 플로우를 느낄 수 있습니다. 근데 이 3가지가 만족된 일상 사건이 있죠. 뭐냐면 게임이에요.
학생들이 게임에 몰입하게 되고 게임에 빠지면 항상 하는 핑계 있잖아요. 전 진짜 30분만 한 줄 알았어요. 그게 핑계가 아니에요. 플로우를 경험했기 때문에 시간이 그렇게 많이 간지 모르는 겁니다. 그러면 물론 공부가 게임만큼 재밌을 수는 없겠고 일상의 활동이 게임만큼 즐거울 수는 없겠지만 일상에서 플로우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디자인할 수 있는 핵심은 뭐냐면요. 바로 균형이에요. 여기 X축이 본인이 갖고 있는 역량 혹은 기술에 해당하고요. Y축이 과제의 난이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뭐 제가 과제라는 표현을 썼지만 무엇이든지 다 좋아요. 이랬을 때 그 당사자가 플로우를 경험하려면 지금 여기 플로우 채널이라고 있는 자신의 수준에 걸맞는 정도의 난이도가 나와야 돼요. 만약에 내가 가지고 있는 기술이나 역량보다 그 과제가 훨씬 더 쉬우면 어떤 일이 생기냐? 지루해요. 그래서 재미없어져요. 너무 어려우면 어떠냐? anxiety, 불안감을 느껴요. 그래서 하지 않아요. 결국은 요 플로우 채널 안에 있도록 계속 디자인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럼 여기서 선생님들이 가지시는 가장 큰 질문 중에 하나가 얼만큼의 난이도가 중요하냐? 이것도 게임에서 그 힌트를 얻을 수 있어요. 뭐냐? 한 판만 더 하면 깰 수 있을 것 같은 느낌. 한 번만 더 하면. 혹은 이거를 제가 이렇게까지 말하면 너무 없어 보이니까 조금 더 있게 말하면 비고츠키가 말하는 바로 스캐폴딩, 비계 수준. 즉 누군가가 나를 살짝만 밀어주면 그러면 할 수 있을 이 정도 수준의 난이도가 계속 주어진다면 누구든지 다 어떤 일에서든지 다 플로우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도 이제 도대체 몰입이 뭔지 그리고 몰입이라는 것이 꼭 재밌는 게임 같은 곳에서만 경험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이해하고 몰입하기 위해서는 물론 어른인 우리가 도와줘야 될 점도 있지만 학생들 스스로가 자신의 삶에 대해서 만들어가는 부분도 있어야 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그 세 개 챕터는 카르페 디엠이라는 표현을 썼는데요. 카르페 디엠이 현재를 즐기자라고 많이 아시는데 정확한 표현은 현재를 잡자입니다. seize the day, 지금에 집중하자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세 개의 그 핵심 키워드는 바로 지금에 집중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내 혼신을 다해서 얻어보도록 노력하자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관계인데요. 뭐 관계는 훨씬 내용이 짧고 간단해요. 제가 행복교과서에서 제일 좋아하는 문구입니다. 행복은 사이에 있다. 요즘 많은 젊은 친구들이 관계를 부담스러워해요. 그리고 실제로 관계는 어려운 게 있는 게 사실입니다. 뭐 그 조사 업체마다 좀 다르긴 하지만 성인들 대상으로도 삶에서 가장 스트레스 받는 게 뭐냐라고 하면 돈과 관계가 1, 2등을 매번 다퉈요. 돈이 스트레스 된다 혹은 관계가 스트레스 된다. 그러니까 스트레스 요인은 맞는데 하지만 동시에 관계는 행복의 가장 큰 원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버드 졸업생들 70년 동안 추적 조사한 그랜트 스터디라는 연구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한 시점에 이제 하버드의 3, 4학년을 대상으로 그들에게 조사한 다음에 70년 동안 이 사람들을 쫓아다니면서 자료를 얻어본 거예요. 이 연구가 특히 중요한 이유는 비교적 시작점이 유사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버드에서 공부 잘하는 학생들이거든요. 그냥 하버드 학생도 아니고 하버드에서 이제 졸업할 때 우수상을 받을 수 있는, 우등상을 받을 수 있는 이 정도 되는 학생들인데 그 학생들은 비교적 같은 선상에 있는데 이 학생들이 나이가 들어가지고 60이 되고 70이 되고 80이 됐을 때 누구는 자신의 삶이 참 행복했다고 하고 누구는 내 삶이 실패했다고 하는데 도대체 어떤 것에 의해서 이 행복과 불행이 구분될 수 있을까? 이 답을 이 그랜트 스터디에서 찾아봤더니
아주 클리어한 답을 찾았어요. 근데 too simple, 너무 심플해서 사람들이 잘 믿으려 하지 않아요. 뭐냐면 행복의 핵심은 그냥 관계였습니다. 좋은 관계. 그 사람이 얼만큼 출세했느냐, 돈이 많냐, 이거는 설명력이 거의 없었어요. 이 사람이 나이가 70대고 80대 됐을 때 내가 행복하다를 예측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지표가 뭐냐? 바로 관계예요. 근데 여기서 관계는 폭보다는 깊이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얼만큼 많은 사람을 알고 있느냐 보다는 정말로 내가 마음을 나눌 사람이 있느냐 없느냐, 이런 이 관계의 깊이에 의해서 행복이 결정되더라. 그래서 이 챕터에서는 제일 핵심은 이건 것 같습니다. 요즘 많은 학생들이 관계는 불필요해, 관계 없이도 혼자서도 잘 지낼 수 있어 라고 믿고 있는데, 물론 그 생각을 어느 정도 저희가 수용할 필요는 있죠. 하지만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서 많은 연구에서는 결국 행복한 삶을 위해서 우리가 단 하나를 선택해야 된다면 뭐냐? 그것이 좋은 관계다라는 것을 학생들과 함께 나누는 것. 그리고 학생들이 자신이 지금 어떤 관계를 맺고 있고, 관계에서 어떤 문제가 있고, 혹은 자신이 세우고 있는 관계가 진짜 깊은 관계인지 아니면 피상적인 관계인지를 잘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이걸 이 시간을 통해서 한번 체크업해 볼 수 있는, 그래서 내가 만약에 관계가 나에게 도움이 안 된다고 믿고 있으면 왜 그런지를 한번 본인 스스로 찾아볼 수 있는 시간을 가져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나누고 베풀기인데요. 이건 이제 나누고 베풀기다라고 했지만 핵심은 어떻게 돈을 쓰는 것이 내 삶에 도움이 되는가라는 질문과 함께 됩니다. 학생들이 부자가 되고 싶어 해요. 특히 신기하게도 대학생들보다 중고등학생들이 그런 마음이 더 큰 것 같아요. 아마도 아직까지 이제 넓은 세상과 마주하지 못했으니까 자기가 보고 있는 좁은 세상에서 결국 돈이 최고다라는 생각을 더 강하게 하는 것 같아요. 근데 뭐 그 생각이 맞았다 틀렸다 이야기하기보다는, 그러면 돈을 통해서 어떻게 행복해질 수 있는지를 한번 고민해 보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느껴집니다. 돈으로 행복을 살 수 있느냐? 살 수 있다고 합니다. 어떻게? 돈을 현명하게 써야 돼요. 돈을 현명하게 쓰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타적으로 쓰는 거예요. 이타적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기부한다, 나눈다라고 하면 사람들이 갖고 있는 오해 중에 하나가 불쌍한 사람을 돕는 것이 유일한 목적인 것처럼 생각을 해요. 근데 그 목적 이상으로 중요한 게 뭐냐면, 그렇게 남을 위해서 돈 쓰는 것 자체가 나의 행복을 크게 증진시켜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실험이 좋은 예가 될 수 있는데요. 여기 꼬마아이가 실험 참여자예요. 실험 참여자인데 이 꼬마아이에게 4가지 경우를 만들어줍니다. 하나는 그 인형을 친구로 소개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A는 새로운 친구가 생기는 상황, B는 이 꼬마아이한테 돈을 줘도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이 꼬마아이가 제일 좋아하는, 이 꼬마아이에겐 돈과 진배 없는 캔디를 주는 거예요. C는 새로 사귄 친구한테 캔디를 나눠줄 건데, 이때 내 캔디가 아니고 앞에 있는 선생님 캔디를 가지고 자기가 생색내면서 나눠주는 경우예요. 마지막 D는 내 캔디를 진짜로 나누는 경우입니다. 이렇게 4가지 시츄에이션을 만들고 이 아이가 얼만큼 행복한지를 확인할 거예요. 근데 너무 어린 꼬맹이니까 한국 나이도 한 만 3세 정도밖에 안 되니까 얘한테 행복한지를 물어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대신 사용한 게 뭐냐면 얼굴에 미소가 얼만큼, 웃음이 큰지를 확인해 봤어요. 확인해 봤더니 결과가 이렇게 나옵니다. 일단 캔디를 받을 때보다 새로운 친구를 소개받을 때 더 행복해요. 그 말은 앞서 제가 말씀드린 관계가 중요하다가 다시 한번 재현되죠. 4가지 시츄에이션 중에 이 아이가 가장 활짝 웃은 데는 언제냐?
내 거를 나눌 때예요. 진짜 내 거를. 그러니까 앞에 있는 선생님 거 갖고 자기가 기분 낼 때가 아니고 진짜 내 거를 나눌 때. 그러니까 나누고 베풀기는 그 자체도 중요하지만 핵심은 뭐냐? 우리가 돈을 많이 버는 거 중요하다. 근데 학생들한테 이 질문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행복해지기 위해서 돈을 어떻게 쓰는 게 좋겠느냐? 단순히 모으는 것에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걸 써야 되는데 이때 어떻게 쓰겠느냐? 돈을 이타적으로 쓰는 것을 한 가지 방법으로 이야기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인데요. 용서하기입니다. 용서하기는 좀 어렵죠. 어려운 일이에요. 근데 제가 지금 말씀드린 용서하기와 우리가 일상에서 사용하는 혹은 종교에서 사용하는 용서하기를 좀 구분해 볼 필요가 있어요. 가장 큰 구분은 뭐냐?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린 용서하기는 관계 회복을 가정하지 않습니다. 보통 우리가 용서한다, 일상에서 용서하는 혹은 종교에서 말하는 용서하기는 그 일에 대해서 잊고 예전 관계로 다시 돌아가는 것, 그런 거잖아요. 근데 지금 제가 말씀드린 용서하기는 거기까지는 요구하지 않아요. 제가 말씀드린 용서하기는 뭐냐? 누군가가 나에게 못된 행동을 하거나 상처 주는 말을 했다라고 했을 때 그 가해자에 대해서 가지고 있었던 부정적인 감정이나 생각이나 행동을 뭐 긍정적인 것까지 바꾸기는 어렵겠지만 중립적인 생각으로 교체하는 것, 그게 용서하기입니다. 이 안에는 상대방과의 관계 회복은 들어가 있지 않아요. 그럼 왜 용서하기를 해야 되느냐? 철저하게 나의 행복을 위해서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글씨가 너무 작아서 보시기가 어려울 텐데 핵심은 이런 거예요. 사람들이 나한테 되게 못된 말을 했던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에 대해서 내가 막 복수해야지라고 생각한다든지 그 나쁜 놈이라고 내가 속으로 욕을 할 때 그때 우리의 신체가 어떻게 바뀌는지 봤더니 상대방에게 원한을 갖는 생각을 하거나 복수를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우리의 신체적 활동은 마치 그 사건을 경험했을 때와 유사하게 바뀌어요. 그럼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지금 저 친구가 저를 배신했어요. 그래서 너무 상처를 받았어. 그래서 오늘 밤에 혼자 내가 쟤한테 복수해야지. 내가 쟤 죽인다. 막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러면 이 생각이 화살이 돼서 걔한테 날아가서 걔가 그 내 생각 때문에 심리적으로 고통을 받거나 내가 잘못했구나 라고 깨닫느냐? 이런 거 1도 없어요. 철저하게 나만 배신당했던 그 상황으로 돌아가서 고통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용서하기는 그런 불필요한 부정적인 루프를 깨버리자는 거예요. 어떻게? 상대에 대해서 더 이상 복수하려고 생각하지 않고 상대에 대해서 더 이상 원한 갖지 않고 쉽게 말하면 그냥 내리고 그냥 흘려버리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오해하면 안 되는 부분이 뭐냐면 그러면 상대를 용서했으니까 상대가 받아야 될, 가해자가 받아야 될 뭐 법적 책임이나 처벌도 없는 거냐? 아니에요. 그건 그대로 진행되면 될 문제예요. 예를 들어서 학교라는 맥락에서 그 친구가 지금 학폭을 해서 학폭이 진행되고 있다. 그건 난 용서했으니까 그 친구의 학폭을 스탑하고 그 친구가 더 이상 학폭과 관련돼서 어떤 일도 안 당하도록 증언해야 되느냐? 그런 거 아니에요. 내 원한과 내 복수는 같지만 그 학교라는 시스템 내에서 학폭 시스템 내에서 이루어져야 될 처벌은 그대로 진행돼야 될 겁니다. 그러니까 이 용서하기를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관계 회복을 가정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뭐 처벌이 없거나 처벌이 없는 용서하기를 말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여기서 용서하기는 철저하게 나를 위한 내가 느끼는 심리적 고통이나 심리적 손해를 피하기 위한 방식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때 절차는 다음에 3가지입니다. 첫 번째가 되게 중요하다고 알려져 있어요.
복수를 포기하는 겁니다. 일단 복수만 포기해도 더 이상 그 사건에 대해 생각을 안 하게 돼요. 우리가 나쁜 사건을 계속 되뇌이는 이유 중에 하나는 복수하려는 마음 때문에 그래요. 이거 어떻게 되갚아줄지. 근데 그것을 포기하는 순간 도움이 되고요. 그 다음으로 그 사람도 나랑 똑같은 인간이구나. 나하고 걔하고 다를 게 없이 내가 실수하듯이 상대방도 실수할 수 있는 거구나. 인간다움을 보는 거고. 마지막이 부정적인 감정을 긍정적인 감정까지 바꾸기는 어렵겠죠. 그냥 중립적인 감정으로. 이건 철저하게 나의 몫이고 그 상대에 대한 처벌은 또 그 처벌하는 대상의 몫인 거고 이렇게 두 개를 분리해서 생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도 이제 용서하기에 특히 종교 혹은 일상에서 말하는 용서하기가 다른 긍정심리학자들이 말하는 용서하기가 무엇인지를 학생들에게 정확하게 이해하고 그리고 그것을 한번 실천해보고 일상에서 나만의 용서하기 방법을 만들어보는 것을 학생들과 이야기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이 관계에 대한 이야기죠. 자, 지금 제가 빠르게 2장부터 10장까지 쭉 봤는데요. 행복교과서는 제가 매번 말씀드리는 거지만 계속 변화되고 있고 그리고 이 변화 위에서는 선생님들의 보이스가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수업 시간에 혹은 어떤 목적이든 이 행복교과서를 사용해 보시고 학생들에게 받은 피드백이 있거나 아니면 내가 이걸 사용할 때 이런 점이 좀 아쉽다 하는 부분이 있으시면 좀 귀찮으시겠지만 내가 이것까지 해야 되나 싶으시겠지만 행복교육의 발전을 위한다는 대의를 생각하셔가지고요. 저희 센터에 연락 주시면 저희가 지금 디지털화도 하고 있고 또 디지털화가 되면 제일 큰 장점이 빠르게 업데이트가 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니까 선생님들의 목소리를 이 교과서 안에 담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 강의 여기까지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